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 특별시사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이 시간을 갖다가 고정시켜 놓고 이제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간을 좀 고정시켜 놓고 계속 방송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세 자체가 이 국민회의 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유, 평화, 지향성, 시민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앞으로 좀 아주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벌어진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그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전 인류가 깨어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깨어나는 방향이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생존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근데 왜 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세력에 의해서 한 인간의 존엄스러운 그 생존권, 그거 자체가 마음대로 그 좌지우지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도록 하는 지배를 왜 당해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는 많이 온 인류들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의 그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의 삶이 앞으로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기계로 인간의 모든 인간 통제 기술이나 능력이 거의 그 신적인 힘을 가질 정도로 기계적인 힘이 강해져 가지고 도무지 한 개인이나 인간 소규모 집단의 힘으로는 그런 거대한 통제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상대하면서 자기 생존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시대가 막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한없이 그 권력이 늘어나고 특권을 갖지 못한 소시민들은 절대 다수가 그들에게 마치 목축을 당하는 목장에서 사육을 당하는 그런 짐승떼 같이 취급을 같은 인간끼리 당해야만 해요. 이제 앞으로 사회가 그렇게 되고 만다 이거죠. 옛날에는 뭐 인간 대 인간의 힘으로다가 인간 대 인간의 전략으로다가 그런 것이 지배력을 행사해 가지고 학살하고 죽이고 폭력으로 괴롭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배 당하는 줄도 모르고 지배당하고 내가 정보 유출을 당하는 것도 모르고 유출당하고 그리고 내가 바쳐서 스스로 모든 정보를 바치면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는 형태로 내가 그렇게 속아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이런 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이거 참 기가 막히죠. 내 자식들을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는 선진국가 국민들은 상당 수준 깨어나고 있고 중진국가 국가들도 국가 통제력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인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남의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갖다가 괴롭히면서 그렇게 지배하는 거 그거 이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후진 국가에서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인류 전체가 자유, 평화, 지향성 그런 시민들이 탄생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돌입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잘못 나가면은 폭력으로 서로들 맞겨루는 이런 것이 되어 지옥이 될 거고 이것이 잘만 나가면은 서로들 잘 화합이 돼서 인간과 인간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구별이 없이 서로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대한 그 싸움 속에서 인간들이 후진국이나 중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말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자기 생존권을 바르게 주장할 수 있는 의식을 향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예. 같이 큰 깨달음을 지향해 나가는 운동이 이제는 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번에 뭐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이런 그 악마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딥스테이트 세력, 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싸운 국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바로 트럼프 미국의 예. 국민들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고, 그리고 드디어 이 중공에 의해서 우한 폐렴 같은 그 생물학전 이것이 벌어지니까 드디어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알게 되고 딥스테이트의 악마성을 알게 돼 가지고 유럽 전체의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이번 하마스 말썽 이게 벌어지면서 후진국 국민들까지 같이 이제는 막 깨어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자유대한 국민회의에서는 전체 인류가 이렇게 깨어나는 운동 속에서 비교적 그런 면에서 그 앞장서 있는 우리가 제대로 성숙한 올바른 소리를 자꾸 발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국민회의 시간도 좀 늘려 나가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모든 애국자들께서 앞으로 좀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합력해서 이런 소리를 키워갈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이 사무총장님께서 이 딥스테이트의 그 못된 짓 하는 거 있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지금 알아둬야 될 거. 그런 걸 오늘도 좀 준비해 가지고 오셨던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 정보를 정부가 아닌 정부 요인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신상을 뭐 재산 뭐 신발이 몇 개냐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지만 정부는 개인들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정보를 다 그 국가에 갖다 바치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그런 걸 알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를 통제하는데 그 손쉽게 통제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보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은행의 시초, 그 다음에 그 지불 화폐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그럼 그런 화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 딥스테이트가 일반 국민들을 수탈을 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그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양털 깎기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이 이제 털이 막 부풀어 오르면은 깎아야죠. 그런 식으로 이 1913년인가요? 패드가 생기고 계속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폐 발행을 아무 비용도 안 들이는 그 종이에 불과한 종이값밖에 안 되는 돈을 막 찍어냈죠. 그리고 이제 그럼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 부동산이나 1920년대에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그 말씀드릴게. 이게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통화량이 늘어가면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알고 원래는 실상은 이렇게 돼서 그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랐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그냥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하다가 1929년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통화량이 축소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 싼 이자로 대출을 쓰다가 그 대출 못 갚는 기업은 도산하고 뭡니까?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 주식도 폭락하니까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주식도 폭락하니까 만약 담보 대출을 했다면 그 갚을 능력이 없습니까? 담보를 은행이 알아서 처분하고 예.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그 딥스테이트는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 잘 나가던 기업이 그 유동성 함정에 의해서 그 망한 기업들을 사는 거예요. 헐값에. 그래서 또 이제 그 자기네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들도 그렇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그 또 그거를 없애버리고 자기네 은행만 남게 만들고 미국의 대기업들을 그 당시에 다 샀습니다. 걔네들이. 그게 1929년까지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폭락한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들이 이제 그 수탈을 하는 이거를 양털깎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 도둑질이지.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강도질이 예, 없죠. 예.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이 있는 것만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막 발행을 하니까 이게 그 종이값 가지고 모든 기업을 헐값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걸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971년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태한 의무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부터는 이제 옛날에는 금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금에 비해서 자국화폐를 평가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외환 시장이 또 생겼죠. 큰 외환 시장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1달러에 얼마 이런 게 정해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밌는 게 미국에 이렇게 그 화폐량이 늘어나니 미국 달러량이 막 발행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달러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실제 그렇지. 예, 실제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외환 시장에서 자기네 나라 화폐가 평가 절상이 되면 안 되니까. 평가 절상이라는 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늘어난 달러를 갖다가 다 원화를 발행해 가지고 다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에는 전혀 변함이 없죠. 이런 식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참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에 또 채권을 삽니다. 그 국채를. 그러면 뭐 국채는 뭐 미국이 이자를 지불하는 거니까 그 달러를 도로 받아요. 미국은 조금 이자 주고 이게 무슨 이게 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실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얘들이 이제 먼저 저개발 국가를 이제 수탈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금태한 의무를 없앤 다음에 석유값이 4배로 폭등을 하고 4배로 폭등한 대금을 사우디 같은 데에서 석유를 팔고 그 대금을 딥스테이트 은행에 예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금이 늘어나니까 지불 준비금이 이제 은행에 많이 예금이니까 쌓이는 거죠. 그러면 통화 청구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거죠. 옛날보다. 예. 그 자금을 가지고 저개발 국가를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뭐 도로도 짓고 발전소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만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과도한 대출을 해줬으니까 뭐 못 갚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IMF에서 구제금융을 해줍니다. 그러면 꺼져버렸네. 구제금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구제금융으로 그 나라의 은행에서 빌린 돈을 먼저 갚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개발 국가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긴 말이지.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채 늘어나니까 이게 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 경제력이 이제 더 대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면 그 나라의 자원을 헐값에 삽니다. 예. 사고 그래도 못 갚는 지경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딥스테이트의 경제 노예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는 나라로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저개발 국가를 수탈하고요. 우선 우리랑 가까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이제 1980년대에 상당히 잘 나갔던 세계 1위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딥스테이트가 또 작전을 양털 깎기를 시작합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해가지고 N을 50% 절상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말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수출이 흔들리지 그렇죠. 않았어요, 일본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85년이니까 그리고 BIS가 걔들의 은행이 지시를 합니다. 니네 시장에 금리를 내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 늘어나고 주식이 막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서 그 당시에 1990년 당시에 일본 부동산을 합친 게 일본이 미국의 3분의 1의 인구가 미국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일본 주식 다 합치니까 미국 상장 주식 시가보다도 높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버블을 일으킨 거죠. 거기서 바로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은 고점에서 전부 팔고 그다음에 이제 BIS에서 또 지시를 합니다. 니네 일본 은행들 준비금 비율을 높이고 금리를 높여라. 그러니까 이제 막 은행은 갖고 있던 자산들 팔아서 준비금 비율을 높이죠. 근데 이제 금리도 높이고 하니까 통화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주식도 폭락을 하고 부동산이 폭락을 합니다. 그때 말이죠. 예. 일본에서 네. 그 국민들이 상당히 깨어난 국민인 줄 알았는데 예.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이제 일본의 지배층에 있는 특히 금융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딥스테이트의 전략에 따라서 예. 버블 경제 쪽으로 끌고 가는 걸 예. 일본 국민들이 상당 수준 모르지는 않고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막 비판도 하고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 전체의 의식에서는요 흐름이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는 버블 경제 상태로다가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나린인들께서 잘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일본 내부의 지배층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을 잘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갔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본 국민들이 깨어난 국민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 그래서 힘 앞에 절하고 조직 앞에 개인이 달달 떨면서 끌려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의식구조. 그래서 각 개인의 생존권 내지는 인간 존엄성 그런 것은 아예 무시되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예속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깨어난 백성인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각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권리를 인정하는
범주 내에서 얘기가 벌어져야지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 경우에 이 지배층에 있는 일본 엘리트들은요. 예.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밑에 따라오는 백성들을 권리를 지켜주고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생존권과 자기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면은 자기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지배층, 자기 국가 내부의 지배층에게도 그걸 정식으로 요구해야 되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징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국제 세력으로다가 이제 와서 그 침범하는 세력 있잖아요. 너들은 보니까 남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구조나 삶의 어떤 그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너들이 와서 너들이 깨뜨리는구나. 옛날에 유럽 식민 제국주의나 뭐가 다를 게 있냐 너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변한 것뿐이지. 예. 그러면서 그걸 국제적인 여론으로 탁 터뜨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딥스테이트의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야 돼요.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바람에 일본 국민들이 원래부터 사무라이 정신 그것에 의해서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조직 문화. 이거에 그냥 다 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오늘의 일본의 저 모양이 됐고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일본의 지배층들까지도 아이고 나 망했네. 지금 망했다는 게 국민들 망하게 했네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전체 일본 경제를 끌고 가고 그 국가 지배력을 끌고 갔었던 지배층들 있죠. 얘네들이 저들 살겠다고. 아이고 나 망했네. 큰일 났네. 그럼 내가 일본을 떠나서라도 우리 기업체라도 살려야겠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도망 나오겠다는 기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남의 나라 일로 볼 게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반 국민들이 자기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90년에 그 대폭락을 하는 바람에 그때 그 부동산 가격을 아직도 회복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부채가 일본 정부의 부채가 GDP의 240%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의 40%를 이자를 내는데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참 발전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게 G2 위치까지 올라갔던 일본이요. 불과 30년 동안에 어떻게 저렇게 하락을 하느냐고요. 이것이 이 현상을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적인 그 의식은 상당히 인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거 앞서 있는데 그래봤자 국민들 자신이 자기 자신의 존엄성과 그리고 삶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서 바르게 길을 찾아나가는 주체의식을 잃어버리면은 지적으로 앞서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기술적인 과학 지식이 아무리 앞서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또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의 철학을 가지고서 너도 나도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을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끌어나가자 하는 이 신념으로 뭉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깨어나야만 일본 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지금 현재 불과 30년 동안에 기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한국도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본도요. 철저하게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국가가 30년 만에 G2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30년 지나가니까 이제는 G2에서 또 뚝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런 일본의 실패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모범 사례로 알아가지고
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예. 우리가 정말 저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일본도 깨어나게 하려면 빨리 일본 국민들이 더 이상 지배 조직 앞에 꼼짝 못하고 개인이 굴종만 하는 이런 식의 의식 구조 있죠. 이제는 이거 버리고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되살리는 가치관을 살려야겠고 또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의 이 삶의 철학을 갖다가 가지고선 함께 잘 살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본은 이제 그 국민들이 정부 말을 잘 듣죠. 그 반항을 안 해요. 우리나라처럼. 한편은 좋은데 한편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 옛날에 사무라이가 그렇죠.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또 일본 수상들이 다 딥습니다. 예. 아베, 나카소네, 다 딥스테이트죠. 다 딥스테이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알고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 이제 한국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1997년에 IMF를 맞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외국인 지분을 5%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외부 자본을 갖다가 그렇게 예. 규제를 하고 예. 우리 내부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돈 빌리면 예속된다는 걸 알고 예. 일본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보상금. 예, 보상금 받아서 경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보호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분야에서는 철저한 관세를 매겨서 국내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1993년에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죠. 예. 네, 딱 들었으면서 세계화, 자유무역 아유. 이런 거를 이제 막 내세우더니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철강, 에너지, 통신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기업이었습니다. 예, 국영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국영기업이었죠. 그거 다 민영화시켰죠. 예. 그리고 이제 돈도 국영은행도 다 민영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민영화, 자유무역 이런 것이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의 기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수입할 때 관세가 안 붙으니까 헐값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 기업만 이익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민주화라고 보고 국영 에너지 회사도 민영화하고 은행 민영화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국은행에서 통화 창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민영화하면은 민간은행도 통화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지분이 또 50%까지 올라갔어요. IMF 다음에.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통화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얘들이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라고 막 칭찬하다가 갑자기 이제 문민정부 시절에 금융 자유화 해가지고 외국에서 돈도 빌려 쓸 수 있게 했죠. 그러니까 대우 같은 데는 단기 자금을 많이 빌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칭찬하다가 우리나라 기업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자금을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 외환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 돈을 우리나라한테 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빌려주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루빈 재무장관하고 클린턴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못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IMF로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한 그 작업이었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빠지자 이제 구제금융, IMF의 구제금융인데 IMF가 뭐 하는 놈들이 유동성 해소할 때 해소하기 위해서 돈만 빌려주면 되지. 이게 무슨
그 근로자 해고를 마음대로 하게끔 해라.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분을 50% 이상으로 올려라. 네. 아, 뭐 아주 그냥 이건 완전히 이 도둑놈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서독이나 베트남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공사할 때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은 발전하되 근로자는 보호하라고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해고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딥스테이트가 뭐 삼성 같은 데를 IMF 이후에 50% 이상 보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헐값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얘네들의 그 마지막 결정타는 뭐냐면 한국은행을 우리나라 재무부가 그 돈을 창조하는 권한을 갖고 있던 거를 BIS 산하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부의 간섭 없이 금리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BIS 딥스테이트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이후로 다 딥스테이트의 발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지금 삼성이 저렇게 크게 발전하고 뭐 SK도 그렇고 다 LG 다 하고 있는데 이 자본 지분이 사실상 딥스테이트한테 50% 이상 다 뺏긴 거죠. 먹혀 들어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벌써 금융을 가지고서 이 회사들을 쟤네들이 건드려서 이제 그 지배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국이라고 하는 특이한 그 동력이 경제 동력이 이게 트럼프 미국의 자유민주 진영의 새로운 개혁운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예 한국을 키우는 입장이죠. 예,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근데 딥스테이트도 한국이라는 동력을 놓치면은 자기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하도 이 더러운 범죄 그룹으로 이제는 다 들켜가지고 다 지금 관찰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드디어 트럼프 진영의 그 우주군사령부를 필두로 해서 딥스테이트의 특히 경제범죄, 군사범죄 이쪽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지금 현재 다 사법적인 처리를 못하면은 군사 재판 이거라도 돌려가지고 다 처리하려고 지금 막 달라드는 판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또 드러난 상태에서 그걸 사정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집단이 생겨가지고 달라들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아직도 그 뺏기지 않은 힘이 있잖아요. 예. 트럼프 진영한테 들키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은 자기도 힘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드러내면 그게 다 훔친 거고 강도질한 거기 때문에 다 불법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경제 동력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하고 이게 연결된 거라. 즉 한국의 기업들이 잘 나가는데 거기 금융 자본들이 사실상 금융 왕들의 것이 많잖아요, 지금.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또 트럼프 진영에서도 키워줘. 그래서 한국 기업은 건들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꾸 발전을 해. 또 발전할 수 있는 소스도 자꾸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트럼프 진영이 왜 한국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느냐면은 실질적으로 금융 왕들의 검은 자금의 힘, 거기에서 오는 무기의 힘, 자본의 힘, 또 자원의 힘, 이런 지배력들을 갖다가 전부 움직이지 못하고 동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통로를 잘 만들어서 자꾸 이게 피워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은 전부가 딥스테이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국 쪽으로 모든 사업들을 끌고 들어와서 제대로 하려고 새로운 공장을 회사를 차리고 만들고 보면 또 딥스테이트 거야. 걔네들을 도와주는 것이 돼.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직접 통치를 하기 전에는 바이든이 있는 동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은 이 미국의 국민들의 그 힘 있잖아요. 이걸 키우는 방법을 한국 같은 건전한 그 경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동맹 국가 그리고 신념으로도 이념으로도 그 트럼프의 개혁 의지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국가 그런 쪽의 경제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의 그 공장이나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미국에 공장을 세워주고 회사를 만들어 줘야 그래야 미국의 그 금융왕들, 검은 금융왕들의 것이 아닌 건전한 미국의 회사가 탄생하고 또 일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 그 참 그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미국. 나는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시장들도 이 시장이 돌아가게 하려면 검은 금융 자본이 돌기 시작하면은요, 장사들이 비정상화돼요, 전부가. 이상하게 많이 팔리게 하거나 이상하게 못 팔리게 하거나 교상망측한 흐름이 생겨. 그런데 건실하게 시민들의 소비 요청에 따라서 이 공급을 해주는 건실한 이런 것이 되게 하면은 미국 시장이 건실하게 자라나거든.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검은 금융 자본가들이 이 조폭 같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것들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한국계 기업들이 가서 미국의 회사도 많이 차리고 공장도 많이 세워주고 시장도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걸 일단 그걸 원하고 솔직하게 이 미국의 무기 산업 있잖아요. 그것이 저대로 가면은 다 금융왕들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제일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빼내가지고 건실한 미국의 힘이 되게 하자니까 미국이 믿는 한국의 방산이 있죠. 이쪽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미국의 방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사실은요 트럼프가 고민이 그거라. 그렇죠. 이게 다 딥스테이트 거 아닙니까? 그 방산을 그냥 가면은 딥스테이트 것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중국 걸 갖다가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 심어주려고 해도 그냥 심어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이제 바이든이 등장하니까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한국 기업으로도 돈만 받고 회사만 차리게 만들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나가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 이 바이든이. 그래가지고 그걸 딥스테이트한테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가 그러니까 한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바이든을 밀어제치고 지금 한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사우디와 또는 영국과 또 다른 데하고 함께 하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하고는 같이 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 지금 현재. 그리고 카나다나 이 멕시코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심어가지고 또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미국을 건실하게 살리자고 하는 트럼프의 고민 속에서 맞습니다. 이 한국의 방산 기업들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서로들 지금 현재 협력하면서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이런 시장을 새로 형성하려고 하니까 오늘날과 같은 경제 흐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딥스테이트에서는 한국 좀 붙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이 경제가 좀 돌아가기를 바라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한국을 키워가지고 미국 힘이 자라나게 하면서 한국도 같이 자라도록 이것이 지금 그 상황이 그런 거야. 푸틴은 그런 것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가면 앞으로 오래 갈 수가 있어. 그리고 러시아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형 경제 개발 이걸 하기를 원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 푸틴이 현재의 한국 기업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미래성이 있는 의지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경제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푸틴도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기업체라든가
한국의 무기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 전 세계 딥스테이트 국가도 환영하고 트럼프 미국이 키워주고 있고 푸틴도 환영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때가 한국은요 명확하게 딥스테이트하고는 끊어버리고 딥스테이트라고 하더라도 딥스테이트의 그 악마성 그야말로 트럼프와 싸우면서 끝까지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그걸 내쳐버리고 트럼프와 협력하는 쪽으로 가려고 새로 길을 변경한 딥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네들과 한국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이 뭐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네. 카나다도 상당히 그 딥스테이트 속에서 네. 악마성 그 딥스테이트 있죠. 예. 그것과 그 악마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탈피하려고 하는 딥스테이트가 같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한국과 연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지혜롭게 잘 연합하면은 거꾸로 이 카나다에서 중공의 힘은 빼버리고 그리고 딥스테이트 가운데서 아주 악마성을 가지고 있지 그것들도 빼버리고 딥스테이트는 딥스테이트인데 그 악마성은 빼버리고 건실하게 트럼프와 협력하려고 하는 팀 거기하고 같이 갈 수가 이제 카나다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카나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 영국과 어떻게 연합을 하면은 딥스테이트 악마성 있죠. 네. 그것들은 떼내버리고 이 건실하게 트럼프와 협력하려고 하는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주는가 이런 걸 갖다가 한국이 고를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고. 아마 이렇게 이것만 잘하면 나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나토가 전반적으로 다 변합니다. 이미 지금 이 나토 국가 중에서 중부 유럽과 저 동부 유럽은 벌써 친한국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건실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아예 딥스테이트를 거기서는 거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 국가들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 유럽 있죠. 뭐 컬렉티브 웨스트라고 하는 거. 그 서부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서 이미 그 아동성의 이런 악마성을 띠고 있는 그런 그 딥스테이트 그거를 거부하면서 건실하게 트럼프와 협력하려고 하는 그 딥스테이트 있잖아요. 예, 예. 그들과 한국이 잘 골라서 관계를 맺으면은 자 중부 동부 유럽이 이미 벌써 지금 현재 한국과 협력한단 말이야. 그럼 서부 유럽이 금방 변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토 국가들이 완전히 한국과 협력하는 군사 협력체가 되고 EU 자체가 드디어 이 악마성 딥스테이트하고 헤어지는 그런 변화가 거기서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말하자면 세계적인 정책에서 그런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거대한 흐름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하고는 어떻게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 예. 요거 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그 병원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때렸다고 해가지고 야 이번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구만. 단 이틀 동안에 전 세계에서 하마스가 이거 잘못된 거다 했던 여론이 그 병원 때렸다고 하는 소식이 빵 터지면서 한 이틀 동안에 이스라엘을 막 그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동정하고 뭐 이런 쪽으로다가 여론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침공 행위는 가자 침공 행위는 아주 침공으로 여겨. 그래가지고 그거는 결국은 엄청난 3차 세계대전 위기로 갈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이 더 어떻게 가느냐면 지금 마침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부딪히면서부터 위기가 심각하게 지금 폭증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공 같은 핵의 거인 국가 이것들하고도 싸울 수 있다. 그때에 싸워야만 되는데
의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예. 싸우지 못하면은 미국이 패배한다. 예.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 러시아나 이 중공과 또는 이란과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 그때는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전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자. 근데 그 법안 만드는데 공화당, 민주당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만들고 있대요. 지금. 자, 이 미국 안에서 말이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걸 군사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적인 그 평가 내용이 거기에 반대하는 것도 있고 찬성하는 것도 있어요. 반대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미국이 그렇게 전쟁 증폭으로다가 끌고 가면서 전 세계를 공포감으로 끌고 가 그러면은 중동에서 평화지향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전쟁으로 끌려가게 된다. 미국이 그렇게 가면 간다. 왜 전쟁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한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한쪽은요 그 소리를 싹 무시해버려. 무시하고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미국이 지금 핵의 거인 국가 중공이나 러시아하고 싸우게 되면은 핵전쟁을 하면은 미국과 1대1 전쟁이 된다. 러시아하고 그 미국이 2대1 뭐 이런 게 아니다. 미국의 힘이 핵에 있어서만큼은 러시아하고 1대1 정도밖에 안 된다. 마찬가지로 중공도 거의 0.8대1 아니면 1대1 그렇게 봐야 된다. 핵으로 싸운다고 할 때는 미국이 절대 승리라고 하는 장담은 우리가 못한다. 이겼어도 이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따라서 핵의 거인 국가 러시아하고 중공이 연합해서 미국을 상대하면은 거꾸로 미국이 1이 되고 미국의 적이 2가 된다. 2대1의 싸움. 이걸 갖다가 미국이 지금 감당할 수 있냐? 그러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빨리 예산을 증폭해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서는 우리가 쟤네들하고 패배한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증폭하라고 하는 여론을 팍 일으키면서 그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작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미국 전체가 이상하게 전쟁 지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부가 보면은 딥스테이트가 있는 동안에 미국의 그 무기 산업 있잖아요. 그거를 국방 예산을 확 증액시켜 가지고 그거를 받아 가지고 다시 미국의 이 무기 산업. 그래서 금융 왕들의 검은 무기 산업 힘이 다시 확 자라나도록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결 있잖아요. 이걸 자꾸 증폭돼야 돼. 그렇죠. 우형적으로 자꾸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이요, 이 전쟁을 갖다 중단시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 긴장을 부풀리고 싸움을 더 시키는 쪽으로 바이든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되고 그거를 네타냐후가 눈치를 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아마 트럼프하고 속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푸틴하고는 뭐 서로들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트럼프하고는 대화하고 가면서 바이든에 의해서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 갈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벌써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바이든이 빠뜨리려고 하는 이 더 위험한 이 이란과의 전쟁의 늪 거기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아마 네타냐후도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도 바이든에 의해서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의 늪에 빠져가지고 이 중동 전체를 갖다가 3차 세계대전 그 위기 쪽으로 가게 한다? 그건 뭐 이란 멸망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란도 지금 현재 경계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할 때 현재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병원을 때린 것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때린 것이 아니라 예. 하마즈 쪽에서 예. 오폭을 했고 예. 그 오폭을 즉시 이스라엘이 때린 것처럼 겉으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예. 발표를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거짓 여론으로다가 친 팔레스타인 그 여론까지도 폭발하게 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평가가 나와요. 예. 예.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참 이상한 거야. 병원 폭발을 했다는 소식이 간지 이틀 만에 예. 전 세계 뭐 유럽, 미국 전체에서요 친 팔레스타인 무리들이 그냥 한꺼번에 왕창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때리는 그런 데모를 갖다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난리를 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이틀 사이에 예. 마치 무슨 신호가 가면은 즉각 그 데모 일으켜 하는 명령을 받은 것 같이 미국의 예. 혼란을 일으키려고 자금 지원을 딥스테이트가 한 거죠. 따라서 예, 예. 이번에 이 바이든과 팔레스타인과 이 모든 것이 서로들 작정된 것이 아니냐 미리. 그래가지고 예, 예. 이런 일들이 하마즈가 앞장서서 지금 일으킨 거고 그래서 이 네타냐후가 하마즈나 팔레스타인을 좀 압력을 줘서 이제 더 이상 영토 욕심 내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이제 가라앉아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적정 수준에서 외교와 국방만큼은 이스라엘의 그 절제를 받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생존하도록 그거를 이렇게 굳히려고 이번에 이제 하마즈를 때리려고 예. 하마즈가 이제 공격을 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했던 모양인데 예. 그것이 하마즈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네타냐후가 원하는 만큼만 때린 것이 아니라 더 때렸죠. 더 엄청난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결국은 하마즈 뒤에 바이든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도 나서는 것이 이건 수습을 해야겠거든요. 바이든이 더 이상 이상한 압력 넣지 못하고 중동에서 엄청난 이 전쟁 상승작용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느라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대강 내가 지금 현재 예.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의견 뭐 예. 아니, 그러니까 맞는다고 이런- 맞는 예, 이스라엘 상황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못 하고 있죠. 11일째인가요, 벌써?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왜 못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하지. 그냥 하지. 그 보복을 했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를 보니까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쪽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예. 거기서 지금 현재 참 묘하게 한국과 북한이 또 뜨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마즈 쪽의 무기들이 예. 아, 북한 무기인가요? 북한 무기.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게 발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을 통해서 들어갔겠죠. 예. 뭐 이란을 통해서 들어가든 뭐 원래 또 통하고 있었어요. 예. 그 헤즈볼라 있죠. 예. 걔들이야 북한하고 완전히 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그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예. 한국 무기가 이쪽 중동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앞으로의 전쟁 거기에서 확실하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한국 무기를 이미 가져온 한국 무기로 이 전쟁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쪽에서는 자꾸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도 그 한국에게 새삼 네탄야후도 나서서 새삼 뭐 한국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의논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예. 한국이 그 60억 달러, 70억 달러죠. 예. 예, 이제 그랬다가 이제 얼마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란이 써서 뭐 저기 하마지한테 무기 줬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한국이 문제가 됐는데 예. 그 이란이 지금 현재 60억 달러 안 준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문제 삼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 예. 이래저래 지금 한국이요 그쪽에서 바이든에 대해서 드디어 바이든이 한국을 얼마나 갑질했습니까? 갑질 정도가 아니지. 사실은 완전히 배신하고 무슨 뭐 그건 이 동맹국가 상대하는 게 아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그 짓을 했거든. 그래서 바이든이 미국이 아니라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아주 거기서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보여줬는데 그 바이든에 대해서 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트럼프 미국과 바이든 딥스 있죠. 예. 이거를 이제 한국이 공개적으로 분리해서 예. 너는 이러고 저러고 이렇다. 그러니 세계에 말썽거리고 너는 이 없어져야 된다. 넌 미국이 아니야. 딱 잘라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이 미국을 대리하고 있고 당신의 지도력이 미국을 좀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당신 때문이다. 당신을 따르는 국민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당신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거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미국을 상대하겠다. 아예 한국이 말이죠. 이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아예 그렇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될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걸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 앞으로 미국을 상대할 때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딥스 바이든을 상대할 때 또 트럼프 미국을 상대할 때 이걸 분리시켜서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이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중동의 위기를 지금 당장 해소시켜가는 네. 기가 막힌 길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걸 구별할 수 있다면은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예. 딥스테이트는 이제부터는 처벌해야 된다. 예.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척결을 하려고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예. 이 딥스테이트는 전 인류가 같이 예.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죠. 예. 아니 한국이 이제 그렇게 갈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세계 질서가 잡힐 것 같아. 거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서셔가지고 예. 그런 거 선언을 하고 그러면 참 세계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정말 그 바람직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럼 국민회의 대담 오늘 여기서 끝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